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 오늘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쭉 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 경주마 지친 마음에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달려줄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주식 그리고 경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걸 케어해 주실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참 쉽게 풀어주는 바로 그 남자, 경제계의 밥 아저씨 정광우 크리에이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어려운 경제 이슈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잘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비단 요즘뿐이 아니고 주식 투자라는 것이 매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팔고 나면 오르고 이러는 장이죠. 갈대 같은 내 마음을 다독거려 주실 분입니다. 뚝심 있는 투자의 대명사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너무 과대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좋은 종목을 찾아보는데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대하게 기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자, 매크로 이슈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요즘이죠. 섹터와 종목에 대한 확고한 그 확신 그리고 멘탈 관리가 필수적일 텐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을 오늘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김동엽 와운넷 파트너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동엽입니다. 3번 경주마네요. 네. 예, 개그에 동엽신이 있다고 하면 증권 전문가에도 동엽신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저고요. 예, 와우넷의 대표 간판 파트너가 되고 싶은 김동엽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꿀 목소리시죠? 저 꿀 성대를 가지고 아는 아주 멋지게 길을 안내해 주시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세 분 기수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 두 가지로 선정을 해놨는데요. 먼저 1분기 증시 결산인데 흑자는 줄고 적자가 증가했다. 이거예요. 순이익이 줄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모두 마감이 되었는데요. 약 70%의 기업이 흑자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보시면은 작년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에 적자에서 흑자가 된 기업은 100개 정도인 반면에 적자로 전환한 기업은 170여 개로 더 많아서 네. 사실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은 부진했었다. 다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1분기에. 그래서 우려했던 거에 대비해가지고서는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은 실적이다. 그렇지만 너무나 산재되어 있는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죠? 악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부장님. 네, 지금 사실 상반기만 돌아봐도 사실 정신줄 잡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네.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나름대로는 선방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또 싸움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인플레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계속 좀 다가오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수출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보다는 좀 해외 쪽에서 많이 좀 경계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올 한 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잘 해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이렇게 역대급인데도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영업이 많이 난 회사들이 있어요. 최근에 환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이 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환차익이 많이 난 회사들도 있을 거고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이 나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일각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본업보다도 이제 자회사들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분석하는 기사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이익은 좋았는데 순이익은 줄었다거나 아니면 코스닥에 대비해서 코스피 쪽에 순이익이 좀 부진했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단적으로 한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 1, 4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5천억 났던 한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영업이익이 8조 정도 이상 적자가 났거든요. 그 부분이
코스피 전반적인 시장의 그 순이익을 굉장히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까 진단 키트류들 같은 경우 이번 게 대표적으로 제가 놀란 종목이 하나 있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작년도 전체 순이익이 한 1,500억 정도 났는데 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1사분기 순이익이 1,500억이 났어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네. 이런 식으로 뭐 하반기에도 계속 매출단이나 영업이익이 보장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시가총액만큼 순이익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는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국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중해지고 환율의 또 급변동 같은 것들 만들어지고 또 러시아 쪽에 뭐 향하는 그런 쪽에 매출단에 또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것들이 1분기, 2분기 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2분기 이후에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은 네. 조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기업이 좀 나뉘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순이익이 13%가 감소했고 코스닥의 경우에 순이익이 2%나마 올랐다. 그러면 갭은 15%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한전의 영향이나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식으로 봤을 때 장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익이 지금 좀 차이가 나도록 네.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속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끊어봤었을 때는 이런 격차가 좀 나는 걸로 보이나 일반적으로는 둘은 이제 결국에는 그 경기를 좀 따라가게 되는 그런 면이 있고 오히려 사실 이번이 좀 독특한 것이 일반적으로는 4분기에 이렇게 격차가 좀 나는데 이번에 1분기에 좀 났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주요 원인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전력이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지나간 실적을 가지고서 코스피 쪽이 좀 상대적으로 더 앞으로도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어떻게 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런 데이터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을 좀 많이 선호하고 그쪽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요. 그거 때문에 뭐 코스닥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번에는 조금 방향을 좀 바꾸실 필요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은 그런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주가 지수는 어땠습니까? 지수는 이번 같은 경우 연초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닥이 조금 더 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은 상대적으로 1분기에 아니면 뭐 2분기까지 좀 합쳐서 봤을 때도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지만 네. 뭐 이번 장이 사실 예상보다 뭐 실적 베이스에 의거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아니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실적 따로 주가 따로 이런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실적상으로 선방을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뭐 작년도 하반기까지 조금 더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이제 그 돌출되는 테마에 의해서 좀 강하게 갔던 지수대가 있었는데 네. 그것들의 반작용으로 1분기와 한 5월까지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하락률이 더 컸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다우라든가 이런 하락률보다는 나스닥의 하락률이 훨씬 컸던 거, 기술주의 좀 하락률이 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코스닥이 지수가 더 내려간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건 기업들은 또 올라갔다고 그래서 네.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1일이죠.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반도체 공장 가겠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좀 이례적인 행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덧붙여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기업인들과의 미팅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올 것은 지금 미국에서도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많이 발표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에 무언가를 좀 더 보따리를 풀지 않겠느냐 그런 그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 4대 기업 총수가 동석한다.
이건 팩트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난번 기억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때에도 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 한 분 한 분 앉아서 네. 어떤 것들을 투자를 하겠다고 손을 들고 발표를 하셨었던 네. 그런 아주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뭐 리쇼어링을 미국이 신경을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요거는 좀 정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찾는다.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도 어제 오늘 조금 올라줬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부터 삼성전자 좀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장님. 네, 제가 3월 첫 주에 삼성전자 네.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5월부터 대형주를 모아가면서 네. 이제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지난주부터는 좀 매수 콜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매수를 지금 부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일단은 저는 펀더멘탈로 봤을 때 지수 2,500에 대한 하방 지지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보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22년 그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63조 정도 됩니다. 그 순이익까지 계산해서 보면은 PER로 계산하면 지금 9배 선에 있어요. 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 9.6배, 7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이라 그러면 사실 사서 물릴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상반기 때 좀 네거티브한 이슈들 때문에 많이 빠졌던 측면에서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또 실적에선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데다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기사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디램은 분기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 변동폭이 되게 심하거든요. 메모리 칩 같은 경우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금액은 크진 않은데 5천억 규모 내외로 해가지고 그걸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 변동폭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좀 확산이 된다 그러면 삼성한테도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폴더블이 또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스마트폰 그 점유율이 지금 삼성이 이번에 좀 특이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호재로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좀 뇌피셜이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가지고 첫 번째로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운신의 폭이 좀 커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재벌 오너의 어떤 결정에 의해 가지고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재벌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 보면은 사실 삼성 쪽에서 운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여지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효과가 좀 있긴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역시? 저도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앞서서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삼성전자 지난주부터 기관성 매수도 좀 들어오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까지도 160만 주 정도 들어왔거든요. 네. 근래 보기 힘든 수급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바이든의 방안과 또 첫 행보가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의 방문이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기대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우리 화면에서 지금 한 달 가까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라진 이제 JY죠. 예, 동명이인이시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매일 보고 있지만 이번 금요일 날 짠하고 등장할 네. 것 같은데 굉장히 제 생각에 칼을 갈고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바이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좀 받게 될 가능성이 네. 높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앞서서 뇌피셜 말씀 주셨는데 삼성이 그린 그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의도치 않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도 나 사면 안 해줄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해주면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M&A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름 전에 한번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기왕에 오늘 나와주셨으니까요. 여기 물려있는 분들 워낙에 많아서요.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8만 전자에서 물린 분들 많고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씩 물타기 해서 네. 7만 전자 중반 언저리까지 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럼 지금 갈 길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7만에서 그냥 섰버리면 네. 이건 또 낭패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시고 여기에 물려 있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 조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삼성전자 뭐 본사라고 할까요? 뭐 중심 공장이 있는 제가 수원에서 살고 있어서 네. 삼성전자 많이 쳐다보고 다니는 편이긴 한데 삼성전자 사실 안타깝죠. 제가 불과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왜 살까? 네. 갖고 계시지 마세요. 내리는 주식이에요. 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우리 앞서서 우리 이 부장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뭐 지난주부터는 이제 슬슬 좀 사볼까 이런 관점인데 지난주에 의미 있었던 수급이 한번 나왔던 게 물론 삼성전자를 산 건 아니지만
개인들이 아유 지겨워 이러고 2,550선 정도에서 네. 1조 원 정도 파는 수급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 작년 여름에도 삼성전자가 10,000원 정도 반등이 나왔던 때가 있어요. 네. 하이닉스가 한 3만 원 이상 반등이 나왔던 네. 시기에 미약하지만 삼성전자가 약간의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수급이 사실 안타깝게도 개인들이 한 1조 정도 파는 수급이 나왔을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흐름이 오늘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조금 약간 지겹다. 인내심이 이제 바닥에 났다. 아니면 8, 9만 원대 정도에서 고층에서 물려가지고 지하실 바라본다. 이런 분들 중에 아마 7만 원 정도 살짝 넘으면 다른 데서 대안을 찾자라고 생각하고 파시는 분들 좀 생길 것 같다는 네. 생각이고요. 바닥 기준으로 보면 전 이번에 뭐 이따가 시장 얘기를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7만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저라면 배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네. 나는 사야 되는데 옆에 있는 누구는 안 사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네. 사실 그동안의 흐름은 나도 사고 옆에도 사는데 개인 투자가만 사니까 이제 안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평균가라든가 이런 거에 네. 조금 미달되는 형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팔기 애매한 수준까지 제가 보기에는 7만 원대 후반 정도가 네. 그거 넘으면 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네. 이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7만 원 5천 원 정도까지는 네. 올라도 별로 흥이 없어서 그러니까 판단하기 애매한 데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개인들이 많이 사놓고 기다리는데 그것보다 살짝 애매한 수준까지만 반등이 그렇죠. 나오는 게 대형주들의 보통의 얘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이번에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김동일 파트너님 나오셨으니까 기왕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SK 하이닉스도 물려 있는 분들 많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조금 가고 있는 듯해요. 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뭐가 먼저 갈 것 같습니까? 작년에는 사실 하이닉스의 폭이 훨씬 크긴 컸어요. 네. 9만 원대에서 뭐 13만 원 후반대까지 제법 큰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영 가지 못했던 거고요. 흐름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램, 뭐 낸드에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큰 거는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훨씬 좀 잘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의외로 같이 두 개의 어떤 말이 동일 성상에서 오늘 이후에 뛰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오늘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좀 의외의 판단일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앞설 것 같아요. 이번 그래요? 게임에서는. 자,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격적으로 편한 게 삼성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달 이후 상승장 자체가 네.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전 반등장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단이 제한된다고 그러면 리스크 감안해서 보면 저 역시 삼성전자에다 좀. 그래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많은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두 분 말씀에 이렇게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야 어쨌든 지수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한번 가주겠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시게 되면 네. 2015년도 하반기에 증시가 나빴고 또 18년도 하반기에도 증시가 안 좋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등을 이끌었던 거는 대형주 위주였었고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처음에 상승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증시가 뭐 고점 대비 20%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순서는 삼성의 차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주식이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해줬잖아요. 서학개미 분들도 아마 오늘 좀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휴 하고 계실 텐데 이게 반짝 상승일까요? 아니면 좀 더 가줄까요? 이 부분도 참 궁금해서요. 네, 사실 정말 저점을 찍은 것은 지난주 목요일에 장중에 저점을 찍었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미묘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S&P 500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마이너스 19.92%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약세장에 진입을 하였다라는 정의 자체가 20%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S&P 500이 조금만 더 빠졌다면 모든 언론에서 외신에서 네. 약세장 진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것인데 네. 그 직전에서 돌려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일각에서는 몇몇 헤지 펀드들이 거기에서 딱 사겠다라고 미리 주문을 내놨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는 뭔가 좀 과하다 네. 이런 심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들 뭐 파월 의장의 말이나 이런 걸 제외를 네. 하고서라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가 나온 걸 보니까는 이처럼 20% 가까이 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멈추고 되돌려 세웠을 때에는 과거 5차례 봤었을 때는 모두 2자리 이상의 반등이 네. 나왔다라는 게 있고요. 반대로 지금 고음 진영을 이끌고 있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하고 BOA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증시는 더 잠깐 반등이지 한쪽은 3,400, 한쪽은 3,000을 S&P 500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금은 팽팽하게 맞서 있고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사실 증시 20% 빠졌으면 이미 거의 약세장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위기에 대한 배팅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가능성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왜 사람들이 생각하냐 침체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침체보다 더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과연 침체가 우리가 보는 짧은 시간 안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에 따라 가지고서 전략은 극명하게 나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S&P 500이 아슬아슬하게 약세장을 피해갔을 때 지난 쭉 보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쫙 올라간 게 사실입니까? 네, 과거 사례는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견이 지금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려 있거든요. 여전히 더 빠져야 된다, 아니면 덜 빠질 것이다 하는데 저는 일단 저기 나스닥 차트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이 저점이 이번에 11,400선 찍고 지금 돌아선 거거든요. 11,400선이 저기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40개월 선입니다. 딱 거기 찍고 그러니까 터치하고 지금 올라온 건데 이게 위로 보면은 지금 12,300하고 12,800선 정도의 또 강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돌아서는 장이다라기보다는 거기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다 재차 반락했을 때 저점을 확인하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하느냐는 그 시점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중국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증시가 살짝 상승으로 돌아선 요인에는 중국 봉쇄를 푸는 거, 이게 좀 작용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맞는 얘기 같습니까? 물론이죠. 어저께 우리 시장이 끝까지 좀 선전을 했던 거는 뭐 홍콩 증시의 3% 상승이 뒷배경이 된 것 같은데 홍콩 증시 상승 이유를 뭐 장 끝나고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 상해 쪽에서의 부분 봉쇄가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6월 중순까지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이 발표된 게 큰 원인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사실 코로나 제로 정책에 의해서 완전 봉쇄에 가까운 것들을 지금 거의 한 2달 가까이 상해 같은 경우 하다 보니까 최근에 환자 수가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감으로 이제 슬슬 풀려고 하는 건데 물론 유동적인 부분은 다시 또 풀면 또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제 맞닥뜨릴 리스크도 물론 있습니다만 시장은 어떻게 보면 6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 그 부분 봉쇄 전에 5월 말까지 나름대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모처럼 오늘 위안화도 절상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뭐 환율 관점에서도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극히 기타 통화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상황에서 조금 좀 탈피하고 있는 상황들도 결국 외국인들의 베팅이라든가 자금들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관점 그리고 지수의 반등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모멘텀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지금 위안화가 야금야금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우리 원화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오늘이 맞습니다. 1,268원이네요. 근데 더 내려가야 되죠? 한때는 1,300원을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글쎄 말이에요. 네, 지금은 위안화가 좀 안정화가 되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봉쇄가 풀리는 부분, 이 부분이 제일 클 텐데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에 대한 기대는 저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중국이 어쨌든 10월 달로 예정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당대회 거기에서 3연임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보시면은 전면적으로 풀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상해가 그 전에 다른 사례들이 따라간다 중국 내에서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안이라든지 당산 같은 경우에는 봉쇄를 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재봉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해가 풀려나가겠지만은 또 언제 확진자가 나와서 봉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고 실제로 중국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9월에 있을 사실 그 정권을 홍보하게 되게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아시안 게임일 텐데 네. 무기 연기가 되었고요. 심지어는 내년 6월에 있을 아시안컵 대회까지도 반납을 했을 정도이니까 여전히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서 아주 강도 높은 대응, 봉쇄를 심하게 하는 대응은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있는 한에서는 뭔가 강하게 안도감을 느끼고서 베팅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봉쇄는 뭐 풀린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악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호재로 돌아선 건 아니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외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매도세가 조금 이제 한풀 꺾였다고 봐도 됩니까?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진 않지만 매도라도 좀 한풀 꺾이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거라서. 일단 환율이 지금 1,290원까지 올랐다가 네. 다시 이제 좀 하향되면서 그 외국인들이 사실 어저께까지는 보면은 현물은 사질 않고 선물로 지금 가격을 계속 맞춰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적극적인 베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선물을 일부 팔고 현물을 한 2,900억 정도를 산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는 그 중국 관련해 가지고 상해 봉쇄 이제 해제 이슈도 있지만은 중국이 어저께 류어 부총리가 그 중국 빅테크들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JP모건에서 그동안에 그 중국 빅테크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던 걸 매수 의견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나왔던 건데 6월 아마 1일부터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자동차 하향 정책, 그러니까 자동차 보조금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2,500만 원짜리 원화 기준으로 이제 차를 사게 되면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 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이제 발표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말하는 그 경기 부양책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위안화 쪽에서 좀 안정을 찾아주기 시작하면서 원화도 자리를 좀 추가적으로 다시 1,300원을 바라본다든지 이러는 건 단기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상단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확실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게 돼야죠. 그리고 외국인이 좀 사줘야 우리 증시는 갈 텐데 연기금하고 기관도 조금 지금 사주고 있는 중이죠. 지난주 그 목요일 앞서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2,500선 중반 정도까지 밀리니까 뭐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에서 추가 하락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연기금 수급도 뭐 심지어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온다는 한전마저 좀 사는 수급이 들어올 정도로 네.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 뭐 마감 상황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한 2,900억 정도 코스피 시장 순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환율이 안정되면서 나오는 효과들이 보면 긍정적으로 그 매수 주체 어떤 그 삼각 구도를 좀 긍정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최근에 한 3, 4일 정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연기금에서 한국전력 사는 거 이게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사실 최악의 상황에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과거 보시면은 매수를 했었을 때 그리 나쁜 결과가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최악의 상황에 닥치면 뭐 이제 그 전기료를 좀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는 또 내모이지 않는 그런 정부 정책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또 기대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들도 따라 들어가서 사면 어떨까요? 이 개인 투자자하고는 좀 다른 양태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기관 투자자로 10여 년 정도 일을 했었지만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주식을 고르느냐이고 절대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잘 날 수 있느냐 이 부분 또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전에 대해서는 지금 증시 대비해 가지고서 이게 그렇게까지 부진할까 그런 매수세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개인 분들께서 따라 하시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어떤 책에 보면 연기금의 투자 방식을 따라해라 뭐 이래서 거기서 돈이 가면 그쪽으로 좀 갔다 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도 있죠, 이게. 물론 뭐 외국인 따라하기, 뭐 연기금 수급 따라하기 이런 게 뭐 약간의 그 전략처럼 뭐 회자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거에서 약간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리시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름아름 이제 투자법 중에 하나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한전 최근에 5월 달 들어서 연기금 수급이 한 15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네. 물론 안 들어온 것보다는 안정적이긴 한데 2월 말에도 사실은 요 정도 버금갈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네. 뭐 그때도 사실은 뭐 한전 같은 경우 지금 분기 적자 9조 원이나 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방치할 거냐라는 이제 뭐 여론이 좀 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방점이 인플레를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우세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거에 이제 선배팅이 좀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지수가 만약 하염없이 내리는 장에서도 한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결과는 이미 1분기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실적에 정말 안 좋은 피크아웃은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요금 올린다 그러면 한전 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이번에 전기요금 안 올리면 연간 적자가 20조 난다고 글쎄요. 하는데 솔직히 이 공기업적인 성격에서 뭐 5조가 적자가 나는 거랑 20조 적자 나는 거랑 회사가 그렇게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 의문이 한전도 있습니다. 상장 회사인데 네. 이게 그렇죠, 사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엄연히 주주들이 있는데 말이죠. 예. 네. 또 이제 아까 저희가 삼전 SK 하이닉스 얘기했는데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담은 게 이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걸 좀 개인들도 좀 이걸 보면 아 내가 조금 더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담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전 지금 구간에서는 담으셔도 괜찮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제 다만 이게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반등장이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핫한 여름을 지나는 시점 정도에서는 내리실 생각은 하고 내릴 매수- 거 네, 대비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담는 건 아니다. 내릴 걸 대비해서 담아라 이랬는데 그럼 얼마에 내릴까요? 얼마에서 배에서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저기 9월 말 정도에서 거의 네. 주식 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수상으로 3천을 안 넘을 것 같아요. 3천 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월봉을 보이면 그 3천이 깨지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너무 크게 터졌기 때문에 그 엔간한 거래량은 돌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본다면 지수상으로 10% 정도. 그러면 이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닐 테니까 이제 저는 지금 수출 관련 우량 대형주를 보라고 말씀드렸었으니까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저는 뭐 한 15% 내외 얼추 8만 원 언더일 것 같고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듯이. 것처럼 비슷한 정도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긴 오른다. 근데 그 오르는 기간은 한 9월 말 정도로 본다. 그러니까 예. 여름이 끝날 때쯤 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 있는 거고, 네. 그죠? 예, 9월 말 정도를 피크 타임으로 본다. 예. 그 전에는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시는 거 좋다. 아, 지금. 그때까지는. 네네. 근데 찬바람 돌기 시작하기 전에는 정리하셔라.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오는 게 좋다. 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네. 또 파트너님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제 오르는데 어느 정도 때까지 어느 정도 오를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우리 이용훈 부장님하고 사실 아까 처음 인사하면서 해보니까 세대가 비슷해요. 네. 가진 아마 업력이나 경력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가진 생각도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네. 조금 더 제가 좀 성격이 약간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저는 그 7월 달 FOMC 전까지 매듭을 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장이 사실 오르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사실 우세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더 빠질 건데 어차피 경기 침체 갈 건데 얼마나 가겠니라는 시각이 사실 우세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30년 정도 많은 실패를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느끼게 된 네. 유일한 단어가 있는데
소수 의견이라는 말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예. 이번에 다수가 만약 시장 반등 미미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2,600 간신히 넘는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올라봤자 데드캣 바운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얼마나 올라? 이런 시각들이 주류라고 하면 저는 그걸 뚫고 훨씬 더 날카롭고 풍성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뭐 다른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빅스텝으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최근에 소매 판매 지표도 그렇고요.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역시 지금의 어떤 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야. 이렇게 연준이 물론 믿음을 지금 못 주고 있지만 계속 얘기하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응 나온 게 파월의 일관적인 의견을 시장에서 받아들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생각하는 게 6월달, 7월달 FOMC까지는 빅스텝 정도 얘기를 하는데 과거 자료를 보면 되게 특이한 자료가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릴 때 오히려 장이 좋고요. 그게 베이비 스텝으로 바뀌는 순간 장이 내려꽂는다라는 그래요?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일반적인 얘기와는 조금 배치된 얘기인데 저는 그런 차원을 조금 소수적인 의견으로 추정하는 차원에서 7월달 FOMC가 빅스텝으로 완료가 되고 뭐 9월달 FOMC부터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게 오히려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둔 자신감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장이 다시 밀린다라고 보는 관점이라 우리 이영훈 부장님의 9월 서구보다는 조금 더 앞당긴 수준에서 7월 중순 정리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월 중순 그 무렵까지는 쭉 올라가고. 다만 굉장히 짜릿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 있다. 저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뭐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뭐 욕을 먹으면서 등장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상적으로 보는 뭐 이 정도 이상을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건 2,700 쉽게 못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요. 예. 전 이번에 한 7월 중순까지 반등을 2,850에서 2,900선 정도 내외까지 짜릿하게 만든 다음에 베이비 스텝으로 바뀌는 순간 다시 매물 맞으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까 5월달, 6월달, 7월 초순 정도까지 바짝 정신 차리고 뭐 9월을 우리 보시는 부장님도 계신데 그 전까지 조금 한번 앞이다. 임팩트를 좀 세게 좀 가져가 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올라갈 거는 같다. 올라가도 심하게 짜릿할 것 심하게 같습니다. 올라간다. 그 왜 저 2020년에 3월에 네, 이렇게 갔다가 네, 이렇게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그때는 이제 돈이 막 풀리는 상황이었으니까 겁 없이 뭘 사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엄연히 이제 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뭐 그런 이제 약세장에서 나오는 뭐 잠깐의 강세장인데 그게 생각보다는 의미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정광호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코로나 이후의 특징이 모든 것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도 굉장히 빨랐고 반등도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대전 이후로 2배 상승까지 가는데 가장 빨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기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좋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좀 빠르지 않나 이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그 전쟁 관련해서 각종 인플레이션이 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의 봉쇄입니다. 이 부분이 1분기 실적에서는 거의 드러나지가 않았고요. 2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이 부분이 고스란히 다 묻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선행 지표로 만들어서 이익을 추정을 해보면 하락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글로벌 IB들의 경우에는 그걸 차용해서 목표 주가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은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곧 있으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걸 보고서 만약에 내용이 우리가 안 좋다 이미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해버리면은 전 다시 또 증시가 격렬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또 좀 얇은 시장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르내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보류하셨어요?
아마도 2분기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계속 듭니다. 그걸 좀 봐야 된다. 네, 네. 반짝하고 말 수도 있다. 그런 우려. 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에 네.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중국의 숫자가 생각보다는 훨씬 나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고르신다면 중국의 익스포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네. 그다음에 지금 올라간 그 재료비나 이런 것들의 반영이 이번에 본격화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좀 한 발 뒤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네. 쪽이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어떻습니까? 미국 이제 선거 있잖아요. 중간 선거.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라고 들었어요. 제가 9월 중에 이제 주식을 좀 많이 빼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간 선거가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네. 지금 현재 그 지지도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 자체가 워낙에 낮은 데다가 네.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기싸움이 되게 심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부양책이라는 게 거의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이기든 공화당이 이기든 일단 패자의 경우에는 차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 그다음에 네. 바이든이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 자체에 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이게 양당의 갈등이 심해지면 네. FOMC의 경우 과연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자기 갈 길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러다가 또 실기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중간 선거가 그전에는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가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친다. 11월인데 그런데 9월, 그러니까 2달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판단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7, 8월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 중간 선거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제 뭐 취임 첫해 뭐 승률이 좋아요 이제 이런 통계값이 있는 반면에 중간 선거가 있던 해에는 늘 이제 시장이 별로였다라는 또 통계 표준값이 있어서요. 올해 또 말씀 좀 주셨지만 사실 블루웨이브 상황이 깨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네. 뭐 지금 행정부랑 상원 하원이 전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지금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바이든의 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 보면 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극적인 어떤 지지율의 반전 효과로 만들지 못하는 이상은 네. 뭐 상원 정도나 하원 정도 어떻게 보면 양원이 전부 다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확률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그래서 더 뭔가 빨리 서두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도 뭐 민주당에서 반란표 한 표만 나오면 정책이 스톱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순탄치 않은 바이든의 뭐 미래 행보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섹터로 한번 들어가서요. 바이오주 얘기 한번 오랜만에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오주 뭐 정말 대단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러면서 이제 주춤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좀 꿈틀거린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나 퍼포먼스가 그동안에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생각할 때 원래는 코스닥에서는 최상위, 시총 상위에는 바이오주들이 포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거의 다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이것은 좀 반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제일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는 아무래도 신약의 개발의 성공일 텐데요. 이게 코로나 때 거의 올스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임상을 받을 환자를 구하기도 매우 어려웠고 또 한국의 경우에는 이 아주 초기 물질을 그다음에 희귀 물질을 다룹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들어가다 보면 적응증이 다른 걸로 좀 늘어나고 이러면 다시 또 원래 뭔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다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이 정부의 경우에 결국 향후 성장 엔진으로 뭘 담아갈 거냐 그러면은 바이오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랬을 때 가장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신약 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정책적인 효과가 정책적인 지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나온 이후부터는 조금 훈풍이 제대로 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수혜를 받죠. 그래서 지금 돈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이 시기에 뭔가 개발을 위해서 주력할 것이고 성과가 나오면 더 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글로벌 제약사들 얘기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제약사 쪽에서는 바이오 업체들이 돈을 번 거는 별로 없고 네. 진단 키트라든지 이제 일부 이제 업체들이 했는데 그쪽은 사실은 또 바이오 영역으로 아직 넘어온 회사들은 없거든요. 네. M&A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최근에 제가 뭐 한경 방송의 모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도 네. 바이오는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것도 네. 이제 앵커님 사회자분한테 그 정도로 지금 심리가 악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사실은 실제 가치가 충분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주가가 바닥에서 못 움직이는 것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서서히 지금 이제 6월달에 아스코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USA도 또 이제 조만간 개최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된 뉴스들 같이 검토해 보시면서 실제 그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바이오텍들이 좀 꽤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작되고 이러면서 사실 무슨 바이오, 무슨 제약 이래가지고 뭐 10배를 드셨느니 20배, 30배 심지어는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얘기하면 이거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 로또 터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장은 아니잖아요. 뭐 좀 다른 핀트일 수도 있는데 어저께 새로 임명된 법무부 장관께서 이제 증권 범죄 합수단을 또 네. 출범을 시켰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앞으로 뭐 시장이 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네. 일부 그런 식의 로또 개념의 종목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약간 무정부 증시 비슷하다 이래서 막 10배짜리, 60배짜리 뭐 이런 것들 간혹 나왔단 네, 말이에요. 나왔죠.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족족 잡아가지고 네. 한마디로 족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팬데믹 때 돈을 많이 번 회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개발 같은 것들을 못 하고 이랬기 때문에 주가들이 이제 빠지고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낮아진 회사들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면에서는 다행일 수가 있고 또 사실은 뭐 평가 절하를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팬데믹 국면에서 제약사들이 나름대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키울 수 있는 한 2년 동안의 시간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쓴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전이라든가 다른 병증에 관련된 제약 개발을 할 때 스피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이라서요. 제약바이오에서 아까 방금 아주 정말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은데 남들이 진저리 치고 아우 이거 싫어 이제 얘네들 올랐다가 제자리에 오는 기업에다가 최근에 사실 연초에도 뭐 오스테 임플란트라든가 네. 신라젠 상폐 얘기 또 뭐 셀트리온 분식 회계 얘기까지 해서 줄줄이 또 이슈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살아남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비전은 좀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바이오 주식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옥석 가리기 잘 하셔야 되겠고 주의해 가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락의 늪에 갇혀 있는 증시 앞으로 이게 어디로 갈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마음 굳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대한 주거 작품을 만나다. 이제 순천에서 그 특별함이 완성된다. It's Trimazetic Live 두산 트리마제 순천.